아들 내외를 위해 꼬박 밤을 새워 30첩 해물 밥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며느리의 냉대와 제가 보는 앞에서 몰래 버려진 음식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듣고야 말았습니다. 제 평생이 담긴 가게를 팔아 20억 빚을 갚으려는 그들의 무서운 계획을요. 더는 착한 시어머니로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새벽 3시, 세상이 가장 깊은 어둠에 잠겨 있을 때 내 세상은 가장 먼저 깨어나요. 비린내와 소금기 섞인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야 비로소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죠. 사람들은 자갈치의 하루가 동틀 때 시작되는 줄 알지만 진짜 배기들은 알아요. 이 시장의 심장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가장 세차게 뛴다는 걸. 오늘도 나는 낡은 고무장화를 꿰차고 경매장으로 향했어요. 수십 년 입어 달아빠진 작업복에 머리 수건을 질끈 동여매면 아무도 나를 다른 눈으로 보지 않아요. 그저 또 한 명의 억척스러운 생선 장수 할머니일 뿐이죠. 그게 편해요. 사람들의 시선 속에 담긴 쓸데없는 기대나 경계 없이 나는 오롯이 나일 수 있으니까요. 경매장은 수십 명의 상인들이 뿜어내는 열기로 후끈했어요. 갓 잡아온 생선들이 퍼덕이는 소리, 얼음 깨지는 소리, 경매사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뒤섞여 하나의 거대한 소음을 만들어내죠. 하지만 그 모든 소음 속에서도 나는 나만의 소리를 들어요. 돈의 흐름, 권력의 이동, 욕망의 속삭임 같은 것들 말이에요. 오늘 장의 주인공은 단연 러시아 선적 배에서 내린 참다랑어였어요. 10여 마리가 나란히 누워 은빛 비늘을 번쩍이는데 그놈들 몸값이 어지간한 차 한 대, 값은 좋게 넘을 거예요. 나는 그저 한 발짝 뒤에서 지켜보기만 했어요. 그러다 러시아 선주 블라디미르와 눈이 마주쳤죠. 덥수룩한 수염에 험상궂은 인상이지만 그 눈빛은 나를 알아봐요. 내가 손가락 2개를 펴서 슬쩍 눈짓을 주자 그는 고개를 미세하게 끄덕였어요. 그걸로 끝이었어요. 잠시 후 경매사가 외쳤죠. 참다랑어 10톤, 박씨 아지매.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해요. 이 바닥의 룰이니까. 자갈치의 상층, 저 요란한 경매판도 결국은 하층, 보이지 않는 국제무역의 물길을 따라 흐르는 법이거든요. 그리고 그 물길의 지도를 내가 쥐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거의 없죠. 블라디미르가 다가와 짧은 러시아어로 속삭였어요. 다음 주에 청도에서 물건 들어옵니다. 알아서 길 터줘요. 그는 다시 고개를 끄덕이고는 인파 속으로 사라졌어요. 이게 내 아침이에요. 비린내 나는 생선과 몇 마디 말로 수억 원의 돈이 오가는 세상. 하지만 같은 시각 내가 알지 못하는 아니 애써 외면하고 싶은 또 다른 세상이 서울 한복판에서 번쩍이고 있었겠죠. 내 며느리 지연이의 세상 말이에요. 아마 그 애는 화려한 샤넬 옷을 걸치고 VIP 룸의 벨벳 의자에 앉아 있었을 거예요. 한때는 삼성물산에 잘 나가는 M&A 전문가였다던데 그 똑똑한 머리로 지금은 숫자 대신 카드를 읽고 있겠죠. 내 귀에 들려오는 소문이 사실이라면 오늘 밤에도 아마 수억 원을 잃었을 거예요. 총 빚이 20억이라던가. 강남의 깡패들이 그 애 뒤를 쫓고 있다는 것도 나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 아들, 민준이. 그 아이는 지금쯤 부산지검 자기 사무실에서 부패 사건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겠죠. 어릴 때부터 지독히도 싫어했던 생선 비린내. 내가 시장에서 돌아오면 코를 막고 방으로 도망치던 아이였어요. 그 비린내가 자신을 가난하고 천한 집 자식으로 낙인 찍는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죽어라 공부해서 검사가 됐어요. 비린내 나지 않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서. 녀석은 아마 오늘도 악몽을 꿨을 거예요. 온 세상이 생선으로 뒤덮이는 꿈. 그리고 그 꿈에서 깨어나기 위해 아내가 거는 수십 통의 전화를 받지 않았겠죠. 아내가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그 아이는 정말 아무것도 모를까요?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걸까요? 주말이 되어온 가족이 우리 집에 모였어요. 나는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재료를 다듬어
상다리가 휘어지게 음식을 차렸어요. 갓 잡은 갈치로 끓인 찌개, 전복 버터구이, 산낙지 탕탕이, 대게찜, 30가지가 넘는 해산물 요리를 내 평생의 자부심을 담아 만들었죠. 민준이가 어릴 때 좋아했던 생선전도 부쳤어요. 하지만 약속 시간보다 2시간이나 늦게 나타난 지연이는 그 모든 걸 비웃었어요. 손에 들린 피자 박스를 식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말했죠. 어머님, 요즘 누가 이런 비린 걸 먹어요? 그 말 한마디가 내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민준이는 아내와 나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헛기침만 해댔죠. 그때였어요. 와, 할머니, 이게 다 뭐예요? 완전 용궁잔치인데요. 밝은 목소리와 함께 한 아가씨가 불쑥 나타났어요. 자신을 여행 온 푸드블로거라고 소개한 연지라는 아이였죠. 며칠 전 시장에서 길을 잃은 걸 도와준 인연으로 우리 집에 놀러 오겠다고 했거든요. 연지는 최신형 카메라를 꺼내 들고 음식 하나하나를 찍으며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이건 예술이에요. 예술. 그 아이의 해맑은 웃음 덕분에 얼어붙었던 분위기가 겨우 조금 풀렸어요. 하지만 지연이는 내 음식을 끝까지 입에 대지 않았어요. 피자 조각만 깨작거리다가 내가 잠시 부엌에 들어간 사이 자기가 먹던 접시와 함께 내가 정성껏 차린 요리 몇 가지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쓸어 담는 걸 보고야 말았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식사가 끝나고 나는 설거지를 핑계로 부엌에 남아 있었어요. 거실에서 지연이와 민준이가 나누는 대화가 벽을 뚫고 들려왔어요. 여보, 들었지? 어머님 가게, 저 자리면 재개발 들어간대. 지금 팔아도 최소 10억은 받아. 그걸로 우리 빚 갚고 당신 사무실도 강남에 하나 내자. 응? 지연이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속엔 독이 들어 있었어요. 민준이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그래도 어머니 평생 일군 곳인데. 평생, 아니, 이제 짐이지. 저 비린내 나는 가게, 당신도 지긋지긋하잖아.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조용히 내 방으로 들어와 수십 년 동안 써온 낡은 일기장을 펼쳤어요.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대신 무언가 아주 차갑고 단단한 것이 가슴 속에서부터 차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나는 펜을 들어 오늘 날짜 아래에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어요. 새벽의 여왕, 한밤의 도박사, 그리고 배신. 내 표정은 슬픔을 넘어 차가운 결심으로 굳어지고 있었어요. 이 지긋지긋한 연극을 끝낼 때가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분노 때문이 아니었어요. 슬픔 때문은 더더욱 아니었죠. 내 안에서 차갑게 차오르던 것은 오히려 맑고 투명한 그 무언가였어요. 안개가 걷히고 길이 드러나는 듯한 기분. 수십 년간 나를 짓누르던 어머니라는 이름의 굴레, 가족이라는 이름의 환상에서 벗어나는 순간이었죠. 지연이가 내 가게를 노린다는 건 사실 놀랍지도 않았어요. 그 아이의 눈 속에 언제나 이글거리던 욕망을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읽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내 아들, 민준이의 침묵, 그게 내 심장을 가장 아프게 찌르는 가시였어요. 아내의 탐욕을 뻔히 알면서도 어미의 피눈물을 보면서도 외면하는 그 아이의 비겁함. 그건 내가 평생을 바쳐 지키고 키워낸 존재에 대한 배신이었죠. 다음 날 새벽에도 나는 어김없이 시장으로 향했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내 표정은 평소와 같았고 내 손놀림은 여전히 빠르고 정확했어요. 상인들과 농담을 주고받고 단골에게는 생선 한 마리라도 더 얹어주었죠. 변한 건 없었어요. 적어도 겉보기엔. 하지만 내 안에서는 이미 거대한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며칠이 흘렀어요. 지연이는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했죠. 폭풍 전의 고요함이라는 걸 나는 경험으로 알아요. 그 아이는 분명 무언가 꾸미고 있었어요. 삼성물산에서 M.A. 그러니까 기업 인수합병 전문가였다고 했죠. 사람의 약점을 파고들어 가장 효과적으로 무너뜨리는 방법을 아는 아이예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나는 일부러 깊이 잠든 척을 했어요. 약하게 코를 골고 몸도 뒤척이면서요. 아니나 다를까 살금살금 내 방 문이 열렸어요. 지연이었죠. 그 애는 며칠 동안 나를 관찰했을 거예요. 내가 언제 가장 깊이 잠드는지, 어떤 소리에도 깨지 않는지. 그 애는 짐승처럼 소리 없이 내 머리맡으로 다가왔어요. 그의 손에 들린 서류 뭉치와 빨간 인주가 희미한 달빛에 번뜩이는 걸. 나는 감은 눈꺼풀 너머로 똑똑히 봤어요. 상가 권리, 양도 계약서. 아마 그런 이름이 붙어 있겠죠. 내 평생이 담긴 가게와 자갈치 시장에 내 땅을 통째로 넘긴다는 내용일 테고요. 지연이는 내 오른손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어요. 축 늘어진 내 손가락에 인주를 묻히고 서류에 도장 찍는 칸에 가져다 댔죠. 그때였어요. 방문 밖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어른거렸어요. 민준이었어요. 내 아들. 녀석은 문틈으로 이 모든 광경을 보고 있었어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얼어붙은 듯 서 있었죠. 나는 아들이 소리쳐 주길 바랐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하고 아내의 손을 뿌리쳐 주길, 어미를 지켜주길. 하지만 민준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지켜만 보고 있었죠. 지연이가 내 손으로 지장을 다 찍고 나서야 녀석은 조용히 뒤돌아서 제 방으로 사라졌어요. 지연이가 나가고 한참 후에야 나는 조용히 눈을 떴어요. 눈물이 흐를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눈앞이 더 선명해졌어요. 민준이의 방문 너머로 지연이의 속삭임이 들려왔어요. 봤지? 당신이 지금 가진 검사 자리. 장인어른이 꽂아준 거 잊었어? 이혼 서류랑 당신 경력 끝장낼 자료. 둘 중에 뭐가 더 무서워? 내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경력을 잃는 게 두려워서 녀석은 어미를 버린 거예요. 그날 이후 모든 것이 속전속결로 진행됐어요. 다음 날 아침 뉴스에 부산 해양 경제 발전 세미나 소식이 대대적으로 보도됐어요. 부산시청에서 열린 그 행사에는 삐까뻔쩍한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가득했죠. 단상에 선 중국 컨소시엄 대표라는 자가 유창한 한국말로 스마트 시푸드몰 프로젝트를 발표했어요. 낮고 비위생적인 자갈치를 허물고 그 자리에 아시아 최대의 최첨단 쇼핑몰을 짓겠다는 거였어요. 화려한 컴퓨터 그래픽 영상이 스크린에 펼쳐지자 여기저기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그 대표가 웃으며 내 이름을 언급한 거예요. 자갈치 시장의 정신적 지주이자 존경받는 원로이신 박순자 여사께서도 저희의 큰 뜻에 동참하시기로 했습니다. 사방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나는 그 순간 내 가게에 앉아 낡은 흑백 텔레비전으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죠.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참, 연극 한번 잘 쓴다 싶어서요. 그리고 며칠 뒤 올 것이 왔어요. 200명의 자갈치 상인들에게 일제히 퇴거 통지서가 날아들었어요. 스마트폰으로도 동시에 메시지가 발송됐죠. 통지서에는 내 가게와 땅을 컨소시엄에 넘긴다는 계약서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물론 그 계약서에는 내가 잠든 사이 지연이가 찍어간 내 지장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고요. 시장은 순식간에 뒤집혔어요. 평생을 가족처럼 동지처럼 지내온 상인들이 다음 순간 나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었죠. 박씨 아지매, 당신 혼자 살자고 우리를 다 팔아먹어. 돈에 눈이 멀었어. 어떻게 우리 뒤통수를 쳐. 욕설과 저주가 비수처럼 날아와 밝혔어요. 누군가는 내 가게 앞에 오물을 던졌고 또 다른 누군가는 내 좌판을 걷어차 생선들을 흙바닥에 쏟아버렸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변명도, 해명도 하지 않았죠. 그저 묵묵히 그들의 분노를 온몸으로 받아냈어요. 그들의 눈빛을 보았어요. 배신감, 절망, 그리고 원망.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죠. 나는 그렇게 내가 평생을 바쳐 일군 왕국에서 가장 비참한 죄인이 되어 완전히 고립되었어요. 그날 밤 모두가 떠나고 난장판이 된 가게에 홀로 남았어요. 나는 흙 묻은 생선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어요. 그러고는 가게 뒷문으로 빠져나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내 비밀 공간, 상류층만 아는 그 작은 주점으로 향했어요. 주점 안은 바깥 세상과 전혀 다른 공기가 흘렀어요. 나는 가장 비싼 위스키를 한 잔 따라 단숨에 들이켰죠. 그리고 낡은 다이얼 전화기를 들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나는 차갑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죠. 나야, 그 중국 놈들, 뒤가 깨끗한가 알아봐. 장부든 약점이든 뭐든 좋아. 청도에 있는 우리 애들 좀 움직여봐. 수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상처받은 늙은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나는 다시 새벽의 여왕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그들이 나를 고립시켰다고 생각하겠지만 천만에요. 그들은 나에게 자유를 준 거예요. 가족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 자신으로 싸울 수 있는 자유를. 컨소시엄 뒤에 숨은 게 야쿠자든 마피아든 상관없어요. 이 바닥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이제부터 똑똑히 보여줄 생각이었으니까요. 내 계산대로였어요. 인간의 분노라는 건 기름을 부으면 더 활활 타오르지만 그 불길이 제풀에 지쳐 사그라들기 전에 찬물을 확 끼얹으면 오히려 혼란에 빠지게 되거든요. 수십 명의 상인들이 나를 둘러싸고 악을 쓰는 그 순간 나는 내 생애 최고의 연기를 펼치기로 마음먹었죠. 그들의 저주 섞인 목소리, 내 얼굴을 향해 날아오는 썩은 생선 쪼가리, 배신자라고 부르는 그들의 일그러진 얼굴들, 그 모든 것을 눈에, 귀에, 그리고 가슴에 새겼어요. 이건 내가 앞으로 나아갈 힘이 되어줄 테니까. 한참을 묵묵히 서서 그 모든 것을 받아내다 나는 가장 극적인 순간을 골랐어요. 바로 내 가게 앞에서 평생을 함께 일해온 언니가 내 뺨을 후려치려고 손을 쳐드는 바로 그 순간. 나는 눈을 뒤집으며 가슴을 부여잡았어요. 아이고, 하는 짧은 신음과 함께 나는 흙바닥으로 쓰러졌죠. 풀썩 하고 힘없이 주변의 공기가 순간 정지하는 게 느껴졌어요. 분노로 가득 찼던 고함 소리가 당황한 웅성거림으로 바뀌었죠. 누군가 구급차를 불렀고 나는 들것에 실려 나갔어요. 실눈을 뜨고 본 마지막 광경은 어쩔 줄 몰라 하는 상인들의 얼굴과 그 인파 속에서 이 모든 걸 촬영하고 있는 연지의 브이로그 카메라 불빛이었어요. 그래, 다 찍어둬라. 세상이 나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었는지. 부산 백병원 응급실로 실려간 나는 온갖 검사를 다 받았어요. 물론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죠. 보다 못한 민준이가 병원으로 달려왔지만 나는 그 아이의 얼굴도 보지 않았어요. 지연이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죠. 아마 파티라도 하고 있겠죠. 나는 입원을 고집했어요. 의사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보호자인 민준이가 원하니 어쩔 수 없었죠. 나는 산소 호흡기까지 달고 병실 침대에 누웠어요. 지연이와 그 컨소시엄 놈들은 이 소식을 듣고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은 늙은 노인의 쇼, 치매 걸린 할망구라며 언론에 슬쩍 흘려 내 평판을 바닥까지 끌어내렸죠. 동정 여론조차 조롱으로 바뀌었어요. 괜찮아요. 그들이 나를 약하고 무력하게 볼수록 내게는 더 좋은 거니까요.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나는 이불 속에서 몰래 낡은 폴더폰을 꺼내 들었어요. 이럴 때를 대비해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내 오랜 무기죠. 둔탁한 버튼을 하나하나 아주 신중하게 눌렀어요. 단 3개의 번호로 똑같은 메시지를 보냈죠. 쓰나미 계획, 시작. 이 짧은 6글자가 자갈치에, 아니 부산 전체에 어떤 파도를 몰고 올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메시지를 보낸 3명. 그들은 자갈치 시장에 보이지 않는 동맥이자 실핏줄인 3대계의 개주들이에요. 생선계의 독사 언니, 건어물계의 자린고비, 그리고 횟집계의 대모. 내가 40년 전에 처음 조직한 자갈치 자매회의 창립 멤버들이죠. 병원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니 40년 전 그날이 어제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남편을 갑작스러운 사고로 잃고 망연자실에 있던 나,
태풍의 가게와 집을 모두 잃고 길바닥에 나앉은 과부들, 병든 자식 약값 때문에 사채업자에게 쫓기던 엄마들, 우리는 가진 것 없고 기댈 곳 없는 여자들이었죠. 그래서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기로 약속했어요. 십시일반 돈을 모아 개를 만들고 서로의 가게 일을 품앗이하며 다시 일어섰죠. 그렇게 시작된 자갈치 자매회는 이제 500명이 넘는 회원을 둔 거대한 조직이 되었어요. 우리는 피를 나누진 않았지만 피보다 진한 눈물과 땀을 함께 나눈 사이예요. 내 메시지를 받은 3명의 계주는 즉시 움직였을 거예요. 내가 병원에 실려간 바로 그날 밤, 자갈치 시장 곳곳의 비밀 장소에서 비상회의가 열렸을 테죠. 불 꺼진 횟집의 비밀방, 서늘한 냉기가 감도는 거대한 냉동 창고, 낡은 건어물 가게의 다락방. 총 7개의 장소에서 500명의 회원들이 소집되었어요. 그들은 내가 배신자가 아니라는 걸 믿어요. 내가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자갈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까요. 내가 쓰러졌다는 건 무언가 거대한 음모가 있다는 신호라는 걸 본능적으로 안 거죠. 회의는 길지 않았을 거예요. 결론은 언제나 하나니까. 우리 자매는 건드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즉시 행동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작전명, 검은 갯벌. 이름 한번 잘 지었네요. 갯벌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모든 것을 품지만 한번 뒤집히면 그 무엇도 살아남지 못하죠. 작전의 내용은 간단해요. 중국 컨소시엄과 관련된 모든 업체, 그들에게 식자재를 납품하는 회사, 그들이 지으려는 쇼핑몰에 입점하기로 계약한 프랜차이즈, 심지어 그 회사 직원들이 회식하는 식당에 이르기까지 자갈치에서 나가는 모든 물건의 공급을 전면 중단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 모르죠. 부산항으로 들어오는 대한민국 해산물 물동량의 70%가 우리 자갈치 자매회의 손을 거쳐 전국으로 퍼져나간다는 걸. 컨소시엄 놈들은 최첨단 물류 시스템을 자랑하지만 그건 앙상한 뼈대일 뿐이에요. 그 뼈대에 살을 붙이고 피를 돌게 하는 건 바로 우리 시장의 아줌마들이니까요. 나는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부산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저 불빛들 중 몇 개는 벌써부터 흔들리고 있겠죠. 컨소시엄 놈들은 이제 깨닫게 될 거예요. 자신들이 적으로 돌린 것이 단순히 늙은 생선 장수 할머니 한 명이 아니라는 걸. 40년의 세월 동안 다져진 500명의 여성들이 엮어낸 거대하고 끈끈한 연대라는 것을. 나의 고립은 끝났어요. 아니, 애초에 고립된 적도 없었죠. 그건 가장 강력한 반격을 위한 위장이었을 뿐. 이제 막 쓰나미의 첫 번째 파도가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파도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거예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은 묘하게도 평온했어요. 세상은 나를 동정하거나 혹은 조롱하고 있었지만 정작 내 마음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고요한 호수 같았죠. 작전명, 검은 갯벌이 시작되고 사흘째 되던 날, 컨소시엄 놈들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기 시작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에 납품될 활어들이 항구에서 사라지고 백화점 식품관의 매대가 텅 비기 시작했죠. 그들은 아마 유통 과정의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사소한 문제들이 실은 500개의 핏줄이 동시에 막혀버린 대동맥 경화의 시작이라는 건 꿈에도 모른 채 말이에요. 그러던 중 진짜 쓰나미는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 나왔어요. 바로 그 해맑은 푸드 블로거 아가씨 연지한테서요. 그 아이가 병문 안을 와서는 수줍게 스마트폰을 내밀며 보여준 영상 하나가 모든 판을 뒤흔들어 놓았죠. 할머니와 바다, 자갈치의 마지막 눈물.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았어요. 10분짜리 영상은 병상에 지쳐 누워있는 내 모습으로 시작됐어요. 아마 연지가 병원에 실려가던 날 찍었던 영상이겠죠. 그 위로 내가 정성껏 차렸던 30첩 해산물 밥상, 그리고 그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리던 며느리의 손이 교차 편집되었어요. 그리고는 과거 내가 젊은 시절 상인들과 함께 웃으며 찍었던 낡은 흑백 사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죠.
배경에는 구슬픈 파도 소리와 함께 연지의 차분한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어요. 한평생 바다와 함께 살아온 한 여성이 어떻게 자식과 거대 자본에 의해 내몰리고 있는지 그 아이는 담담하게, 하지만 그 어떤 고발보다도 날카롭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영상을 끝까지 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연지를 바라봤죠. 그 아이의 눈망울에 담긴 건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어요. 그건 분노였고 공감이었고 그리고 나를 향한 깊은 연대감이었어요. 나는 그저 그 아이의 손을 한번 꼭 잡아주었죠. 그 영상은 말 그대로 인터넷을 폭발시켰어요. 하루 만에 조회수가 1,000만을 넘더니 사흘째에는 5천만 뷰를 돌파했어요. SNS에는 세이브 자갈치라는 해시태그가 들불처럼 번져나갔죠. 사람들은 분노했어요. 평생을 바친 어머니를 배신한 아들 내외에 대한 비난, 전통시장을 밀어내려는 거대 자본에 대한 저항, 그리고 사라져가는 우리네 어머니들의 가치에 대한 안타까움이 한데 뭉쳐 거대한 여론의 파도를 만들어냈어요. 여론이 들끓자 그렇게 요지부동이던 정부와 부산시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스마트 시푸드몰 프로젝트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착수한다는 발표가 나왔죠. 지연이와 컨소시엄 놈들은 아마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을 거예요. 고작 늙은이 하나 쓰러뜨리면 끝날 줄 알았는데 보이지 않는 수백만의 군대가 나타나 자신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때 두 번째 파도가 밀려왔어요. 이번에는 디지털 세상이 아닌 실제 망망대해를 가르고 온 거대하고 압도적인 파도였죠. 병실 TV 화면에 속보 자막이 떴어요. 일본 국적의 참치 어선단 20척 부산항 입항. 화면에는 거대한 배들이 위용을 뽐내며 부산항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생중계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선두에 선 배에서 내린 한 남자. 희끗희끗한 머리에 깊은 주름, 하지만 여전히 형형한 눈빛을 가진 남자. 타나카. 40년 전의 내 모습을, 내 모든 것을 기억하는 유일한 남자였죠. 타나카는 부산 국제여객터미널에서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그는 깊이 허리를 숙이고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꺼냈죠. 40년 전, 저는 망망대해에서 배를 잃고 죽어가던 젊은 선원이었습니다. 그때 저를 구해준 것이 바로 당시 일본 최대 야쿠자 조직의 외동딸이었던 히메코 공주님이었습니다. 장래가 술렁였어요. 그는 말을 이었죠. 그녀는 조직을 버리고 사랑을 택해 한국으로 떠났고 저는 평생 그 은혜를 갚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이 배신자라고 부르는 박순자 씨입니다. 충격이었죠. 나는 물론이고 아마 이 세상 누구도 몰랐을 내 과거가 4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공개되는 순간이었어요. 타나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새로 결성된 아시아 해산물 동맹의 이름으로 자갈치 시장 상인들의 투쟁을 지지한다고, 만약 컨소시엄이 프로젝트를 강행한다면 아시아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될 것이라고 선언했어요. 단순한 지역 상권 다툼이 순식간에 국제적인 외교 문제로 비화된 거죠. 한편 내가 일으킨 파도는 내 아들 민준에게도 예외 없이 들이닥쳤어요. 부장검사가 민준이를 호출했어요. 돈 세탁 혐의, 바로 내 이름이 거론되었죠. 컨소시엄 놈들이 흘린 정보일 거예요. 나를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시키려는 속셈이죠. 민준이는 거부할 수 없었을 거예요. 검사로서의 직업윤리, 그리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녀석은 제 어미의 계좌를 직접 뒤져야만 하는 처지가 된 거예요. 나는 녀석이 어떤 심정이었을지 눈에 선해요. 차가운 모니터 앞에서 밤을 새워가며 내 수십 년간의 금융거래 기록을 샅샅이 뒤졌겠죠. 그러다 발견했을 거예요. 내 계좌가 아니라 바로 제 아내 지연이의 차명 계좌에서 중국 컨소시엄으로부터 흘러들어온 검은 돈 30억 원을. 그 순간 녀석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자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아내의 추악한 배신, 자신이 의심했던 어머니의 억울한 누명,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침묵했던 자신의 비겁함, 검사로서의 정의감과 남편으로서의 도리, 아들로서의 죄책감이 뒤엉켜 녀석을 지옥으로 몰아넣었겠죠. 며칠 후 나는 병원에서 퇴원했어요. 더 이상 환자 행세를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나는 곧장 내 비밀 주점으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타나카와 자매회의 세계주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죠. 주점의 가장 큰 벽에는 거대한 차트가 붙어 있었어요. 중국 컨소시엄의 조직도, 자금 흐름, 관련된 모든 인물들의 사진과 약점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죠. 지난 며칠간 내 사람들이 밤새워 파헤친 결과물이었어요. 나는 차트를 멀차 바라보았어요. 디지털 파도가 시간을 벌어주었고 바다 건너온 지원군이 방패가 되어주었죠. 그리고 내 아들은 이제 스스로 칼을 뽑아야 할 기로에 섰어요. 모든 판은 짜였어요. 나는 잔을 들어 올리며 나지막이 말했죠. 이제 전면전을 시작합시다. 나의 조용한 선전포고와 함께 진짜 전쟁의 막이 오르고 있었어요. 전쟁에는 여러 종류가 있죠. 소리 없이 서로의 숨통을 조이는 경제 전쟁이 있고 진실과 거짓으로 상대를 매장시키는 여론전도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기 직전에 아주 작고 원시적인 폭력이 먼저 일어나기도 해요. 지연이가 강남의 그 깡패들에게 납치되었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나는 올 것이 왔구나 생각했어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젊고 오만하고 그리고 절박했어요. 내게 며느리의 목숨값으로 20억을 요구했죠. 그들은 내가 돈 많은 노인네라는 건 알았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나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차분하게 물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면 되죠? 내 침착함에 오히려 전화기 너머의 녀석이 당황하는 게 느껴졌어요. 나는 약속 장소로 홀로 향했어요. 돈 가방 대신 내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낡은 오동나무 상자를 꺼내 들었죠. 그 안에는 비단에 고이 쌓인 작은 단도 한 자루가 들어 있었어요. 칼집과 손잡이에는 국화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죠. 내가 버리고 온 과거의 유일한 흔적이었어요. 깡패들의 아지트는 부산항 근처에 버려진 냉동 창고였어요. 녹슨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자 먼지 냄새와 함께 시멘트 바닥에 한기가 몰려왔죠. 10여 명의 녀석들이 나를 둘러쌌고 창고 한가운데 의자에는 지연이가 입에 재갈이 물린 채 묶여 있었어요. 그 애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죠. 대장으로 보이는 녀석이 내게 다가와 비웃으며 말했어요. 돈은 가져왔나, 할망구. 나는 대답 대신 품에서 그 단도를 꺼낸 녀석들, 앞 낡은 나무 테이블 위에 쾅소리가 나게 내리꽂았어요. 칼날이 테이블에 깊숙이 밝히자 녀석들의 웃음소리가 뚝 그쳤죠. 나는 녀석들의 눈을 하나하나 쳐다보며 아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목소리로, 아니,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이름은 히메코다. 그 이름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창고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너희 보스, 다나카파의 김 회장이지. 그에게 안부 전해라. 40년 전 시모노세키에서 빚진 목숨값 이제라도 받으러 왔다고. 그 순간 녀석들의 얼굴에서 오만함이 사라지고 공포가 피어나는 것을 봤어요. 히메코라는 이름, 그리고 다나카파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를 이 바닥의 피라미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대장 녀석은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허리를 숙였고 지연이는 순식간에 풀려났어요. 창고를 나오며 나는 벌벌 떨고 있는 지연이에게 차갑게 말했어요. 내가 널 살렸다. 이건 내 목숨값이 아니라 내 아들의 어미로서 치른 마지막 돌이야. 그러니 이제 자갈치에서 손 떼라. 지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숙였어요. 이건 용서가 아니에요. 이건 거래였고 경고였죠. 사적인 위협을 정리한 다음 날 아침, 나는 곧바로 공적인 전쟁의 포문을 열었어요. 연지에게 암호화된 파일 하나를 넘겼죠. 그건 지난 며칠간 내 사람들과
타나카의 정보원들이 목숨 걸고 찾아낸 중국 컨소시엄의 추악한 민낯이었어요. 그들이 지난 5년간 파나마에 세운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어떻게 5천억 원이 넘는 세금을 탈루했는지에 대한 완벽한 증거 자료, 이른바 파나마 페이퍼스였죠. 연지는 그 자료를 분석해서 가장 파급력이 큰 방식으로 언론에 터뜨렸어요. 뉴스가 나가자마자 대한민국이 뒤집혔죠. 외국 자본의 탐욕, 조세 포탈, 그리고 그들과 결탁한 정관계 인사들의 이름까지 거론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 부산지검의 내 아들 민준이가 기자들 앞에 섰어요. 며칠 사이 헬쑥해진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은 검사로서의 형형한 기백을 되찾아 있었죠. 녀석은 아내의 30억 뇌물수수 혐의와 컨소시엄의 5천억 탈세 혐의에 대해 공식적으로 기소한다고 발표했어요. 녀석은 아내를 지키는 대신 검사로서의 정의를, 그리고 무너졌던 아들로서의 자존심을 선택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며 나는 가슴 한쪽이 아려왔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웠어요. 내 아들이 드디어 진짜 어른이 된 거니까요. 전쟁의 승기를 잡기 위해서는 법적인 칼날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나는 그들의 돈줄을 아예 뿌리째 뽑아버리기로 마음먹었죠. 재판이 시작되기 며칠 전 나는 타나카와 함께 도쿄에 있었어요. 아시아 각국의 수산물 유통업계 거물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아시아 해산물 동맹의 창립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한국, 일본, 대만, 홍콩의 최대 유통업체들이 손을 잡은 자산 규모 100억 달러에 달하는 거대한 조직의 탄생이었죠. 그리고 나는 그 조직의 명예회장으로 추대되었어요. 이 선언은 중국 컨소시엄에 대한 경제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어요. 이제 그들은 아시아의 어떤 항구에도 배를 댈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심판의 날이 밝았어요. 부산지방법원 앞은 수백 명의 기자들과 자갈치 상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죠. 법정안, 검사석에는 결연한 표정의 민준이가, 증인석에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지연이가 앉아 있었어요. 컨소시엄 측 변호인단은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소속 변호사들로 자신만만한 태도가 역력했죠. 재판장이 막 개정을 선언하려는 순간이었어요. 법정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내가 들어섰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죠. 내 뒤로 각기 다른 인종과 국적의 변호사 50명이 질서정연하게 따라 들어왔어요. 런던, 뉴욕, 홍콩, 싱가포르에서 날아온 국제상법과 조세법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었죠. 그들을 이끄는 건 날카로운 눈매에 흠잡을 데 없는 수트를 입은 젊은 변호사였어요. 언젠가 뉴스에서 본 적 있는 국제 분쟁 전문 변호사였죠. 마치 배우 송중기처럼 잘생긴 얼굴이었어요. 그 순간 법정 안의 모든 공기가 바뀌었어요. 컨소시엄 변호인단의 얼굴에서 자신감이 사라지고 당혹감이 번졌죠. 재판은 예상대로, 아니 예상보다 더 일방적으로 흘러갔어요. 내 변호인단은 컨소시엄의 불법 행위를 조목조목 파헤쳤고 민준이는 검사로서 그들의 숨통을 끊을 결정적 증거들을 제시했죠.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법정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어요. 피고 중국 컨소시엄은 자갈치 시장 상인회에 피해 보상금 1조 원을 배상하고 재판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법정 밖에서 와아 하는 엄청난 함성이 터져 나왔어요. 수백 명의 상인들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며 웃는 소리였죠. 나는 그 함성을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길고 길었던 싸움이 드디어 끝난 거예요. 여왕의 귀환, 그리고 정의의 실현. 참으로 완벽한 승리였어요. 법정 밖에서 울려 퍼지던 함성은 축제의 서막과도 같았어요. 수십 년간 묵은 체증이 한꺼번에 내려가는 듯한 그런 후련한 외침이었죠. 상인들은 나를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고 기자들은 내게 마이크를 들이밀며 승리의 소감을 물었지만 내 눈은 오직 한 사람, 검사석에 홀로 서 있는 내 아들 민준에게 향해 있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아무도 없는 내 비밀 주점에 마주 앉았어요.
승리의 축배를 들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더 오래고 깊은 상처를 마주하기 위해서였죠. 나는 민준이 앞에 낡은 사진 한 장을 내려놓았어요. 젊은 시절의 나와 갓난아기인 민준이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한 남자의 사진이었죠. 내 아버지다. 내 말에 민준이는 고개를 떨궜어요. 알아요, 어머니.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민준아, 내 아버지는 죽지 않았다. 아들의 눈이 충격으로 커지는 걸 보았어요. 나는 잔인할지라도 이제는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 사람은 우리를 버렸다. 러시아 여자와 눈이 맞아 저 멀리 블라디보스토크로 떠났지. 지금은 거기서 캐비어 밀수업자로 살고 있단다. 민준이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나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널 보호하기 위해 숨겼다.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손가락질 대신 일찍 돌아가신 영웅의 아들로 키우고 싶었어. 그게 내 욕심이었다. 결국 민준이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수십 년간 녀석을 짓눌러 왔던 아버지의 빈자리, 그리고 나에 대한 오해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울음이었죠. 그때였어요. 주점 문이 열리고 지연이가 들어왔어요.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의 텅 빈 얼굴이었죠. 그 애는 우리 앞에 다가와 말없이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는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깊이 엎드려 흐느끼기 시작했죠. 용서를 구하는 그 모습에서 나는 지난 세월의 분노 대신 깊은 연민을 느꼈어요. 나는 지연이를 일으켜 세우며 나 자신도 놀랄 만한 말을 꺼냈어요. 나는 널 처음 봤을 때부터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로 삼고 싶었다. 지연이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나는 그 애의 뺨을 어루만지며 나지막이 속삭였죠. 어쩌면 나만 들릴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 어미 잘못 만나 평생을 고생한 내 딸. 이제라도 거두고 싶어서 널 며느리로 들였던 게야. 그 말의 의미를 지연이는 아마 평생을 곱씹으며 살아가겠죠. 나는 그 애에게 새로 시작할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내가 곧 열게 될 한식 레스토랑 체인의 경영을 맡기기로요. 그건 용서라기보다는 어미로서 내 딸에게 주는 첫 번째 임무 같은 거였어요. 바로 그 순간 또 한 명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연지였죠. 그 아이는 우리 세 사람을 차례로 보더니 깊이 숨을 들이쉬고는 자신의 진짜 신분을 밝혔어요. 할머니, 사실 저는 국가정보원 요원이에요. 나는 놀라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처음부터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으니까요. 연지는 이번 중국 컨소시엄 사건이 단순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자갈치 시장을 거점으로 한 거대한 돈 세탁과 불법 자금의 온상이었으며 그 배후에 있던 부패한 정치권 세력까지 모두 소탕하는 것이 자신의 진짜 임무였다고 털어놓았어요. 이제 임무를 마쳤으니 사직서를 내고 진짜 가족의 내 곁에 남겠다고요. 그렇게 우리는 세 여자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야쿠자의 딸로 태어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 했던 나, 박순자. 태어나자마자 어미 손을 떠나 욕망의 화신으로 살아야 했던 내 딸, 지현. 그리고 할머니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손녀, 연지. 우리는 비로소 파도가 핥히고 간 갯벌 위에서 진짜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많은 것이 변했죠. 컨소시엄으로부터 받은 1조 원의 배상금으로 자갈치 시장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어요. 낮고 비위생적인 시설은 현대적으로 바뀌었지만 시장 특유의 활기와 정겨움은 그대로 간직했죠. 시장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가 생겼고 전 세계 어디서든 자갈치의 싱싱한 해산물을 주문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도 갖춰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자갈치 시장은 그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시장으로 등재되었어요. 내 회사도 날개를 달았죠. 자갈치의 유통망을 기반으로 한 내 회사는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했고 기업 가치는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원이 넘는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나는 상장 기념식 날
공식적으로 은퇴를 선언했어요. 그리고 내 모든 권한과 자리를 내 자랑스러운 손녀 연지에게 물려주었죠. 그 아이라면 이 거대한 제국을 더 크고 단단하게 키워나갈 거라는 걸 믿으니까요. 지연이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 애가 맡은 레스토랑 체인은 1년 만에 대한민국 최고의 한식 브랜드로 성장했죠. 그 애는 이제 더 이상 돈을 줬지 않아요. 음식에 담긴 진심과 사람들의 미소를 좇고 있죠. 어느 늦은 오후, 나는 내 요트 위에서 타나카와 함께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붓게 물든 부산 앞바다는 더없이 평화로웠죠. 타나카가 따라주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는데 고요를 깨고 위성 전화가 울렸어요. 타나카가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죠. 수화기 너머로 낯설지만 정중한 일본어 억양이 들려왔어요. 히메코님, 오랜만입니다. 본가에서 연락드렸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와인잔을 기울였어요. 히메코님, 야쿠자가 당신의 복귀를 필요로 합니다. 조직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나는 말없이 전화기를 바라보았어요. 내 얼굴에 어떤 표정이 떠올랐을까요? 아마 희미한 미소였을 거예요. 모든 것을 끝냈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내 이야기는 이제 겨우 1막이 끝난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석양은 지고 있었지만 내 앞에는 또 다른 새로운 바다가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줘요. 가족이란 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흘린 눈물과 오랜 시간 지켜온 의리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진정한 힘은 가진 돈의 액수가 아니라 묵묵히 쌓아온 지혜와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인내에서 나오는 법이거든요.